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남북국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고려, 고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치부터 우리 또 멋지게 또 고려를 하나하나 해 나갈 텐데요. 시대로 따지면 고려 시대는 중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까지는 고대를 공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세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떤 내용들이 이번 강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자, 여러분. 네, 제목은 고려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려는 누가 건국했죠? 네, 태조 왕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궁예에 부하였다가 결국 신하들과 함께 궁예를 죽이고 자신이 918년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궁예가 고려 건국한 이후에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고려의 기틀을 닦아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군주들이 고려의 초기 군주들이 통치 체제를 정비해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종 때 중앙 정치가 거의 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종 이후에 완비된 통치 체제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체제 그러면 대체로 4개예요. 4개. 첫 번째는 중앙 정치.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어떤 기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두 번째는 지방행정, 전국을 몇 등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파견해서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했는가. 그리고 군사제도, 군대 없으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군사제도, 중앙군, 지방군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등용제도,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과거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없다라는 거죠. 광종 때 과거시험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쭉 과거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등용제도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고려의 건국 과정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궁예가 어떤 나라를 세웠죠? 후고구려. 후자는 그냥 편의상 역사가들이 붙인 것이다 그랬었어요. 처음에 수도는 송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궁예가 904년에 건국은 후고구려 건국은 901년에 했고요. 3년 후인 904년에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905년에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예는 한 번 더 나라 이름을 바꿔요. 911년에 태봉으로 바꿉니다. 이 상태에서 궁예는 죽죠.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왕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건이 신하들과 함께 바로 정변을 일으켜서 궁예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꿉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려로 바뀌고 왕건은 원래 송악의 호족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힘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려 건국은 918년이고요. 그리고 송악 천도는 철원에서 송악으로 천도하게 된 것은 1년 후인 919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건국이 되고 하지만 이때에는 여전히 후백제와 신라는 남아 있었죠. 남아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요. 자, 후백제가 전라도 지역에 있고 그리고 영토를 많이 뺏긴 신라. 이제는 더 이상 통일신라라고 할 수 없겠죠. 바로 이러한 후삼국 시대가 있었는데 자, 신라가 먼저 고려에게 935년에 항복하죠. 935년에 항복해서 바로 이 지역은 신라의 모든 땅은 고려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후백제가 주도권을 놓고 936년에 결전을 벌이는데 936년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 지역으로, 구미와 선산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2천 전투에서 바로 고려가 후백제를 격파하면서 후백제는 멸망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건이 고려라고 한 나라를 건국한 것은 918년, 그리고 후삼국을 왕건이 완전히 통일하게 되는 것은 936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고려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려 시작 때의 주요 군주들의, 고려 초기의 주요 군주들의 활동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당연히 태조 왕건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여러분, 태조 왕건은 자기 자신이 호족이었고, 송악의 호족이었고, 다른 호족들과 연합을 해서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고 그들과 계속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면서 결국 고려가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족들과의 연합, 강력한 동맹이 정말로 필요했는데, 어떤 호족과 처음 만나서 그들과 그 호족과 연합을 할 때 한 번에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돈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그 호족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족은 자신의 장인이 되고, 자신은 그 호족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돈관계가 되면서 그 호족을 자기 편으로 완벽하게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략 결혼을 통한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을 혼인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많은 공신들한테 나누어준 수조지 이름이 역분전입니다. 그 사람이 고려를 건국하고 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한 역할,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해준 수조지다라고 해서 바로 역분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역분전을 공신들한테 나눠준 사람은 태조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사심관과 기인제도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또 태조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되는데요. 일단 사심관, 자, 여기가 개경입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고, 당연히 여기에 태조 왕건이 왕으로 있죠. 어떤 A 지역에 호족이 있었는데, 그 A 지역의 호족이 이제 A 지역을 계속 기반으로 하면서 개경에서 A 지역 호족이에요. 개경에서 이제 머물러 살면서 바로 태조 왕건의 신하가 됐습니다. 신하가 됐어요. 하지만 A 지역과의 연관성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이 A 지역의 A 호족을 바로 A 지역을 책임지는 사심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일을 하고 또 심사하는 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 A 호족을 이제 A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한다라고 해서 이 A 호족은 A 지역의 사심관이 되는 겁니다. B 지역의 B 호족은 또 여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B 지역의 사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웬만한 A 지역의 문제는 A 호족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호족을 우대하는 정책이면서 또 A 지역에서 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A 호족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A 호족 잘 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이 사심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호족을 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호족을 견제하기도 하는 그러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태조 왕건. 요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이렇게 쫙 나왔을 때 그게 태조 건지 또 광종 건지 성종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인질제도입니다. 인질제도. 이 A 지역에 호족이 여기 지금 A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어요. 호족은 여기 삽니다. 여기 사는데 이 A 지역에 이 호족의 아들을 개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호족의 아들을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살게 합니다. 바로 이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을 태조 왕건이 네, 데리고 있음으로 해서 이 A 지역의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네, 그러한 인질 제도가 바로 기인 제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려면 개경에 있는 자기 아들을 일단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들 포기하기 전에는 네, 반란 일으키기가 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네, 반란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인질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질 제도가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었죠. 그게 뭐였죠? 상수리 제도.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고려시대의 인질 제도가 기인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흑창이라고 하는 거는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이에요.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 네, 그리고 이제 창은 창고란 뜻입니다. 네, 까만 창고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흑창에서 바로 백성들이 봄철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빌려주고 가을철에 추수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춘대춘합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도 고구려 시대에 있었죠. 고구려 2세기. 그렇죠. 고국천왕의 진대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국천왕의 진대법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네, 복지정책. 이것이 바로 네, 태조 왕건의 흑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창은 성종 때, 네, 고려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때 바로 의창으로 계승이 됩니다. 태조 왕건은 흑창이고 그것이 성종 때 의창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태조가 죽으면서 남긴 네, 10가지의 유언이 바로 훈요 10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네, 고려의 군주들은 이 훈요 10조에 따라서 통치를 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는 네, 아주 강한 북진 정책을 취했어요. 네, 그래서 태조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던 만큼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고 그리고 서경을 중시했다. 아, 여러분, 이 서경은 지금의 어디냐? 평양이라는 겁니다. 평양. 그래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네, 평양을 바로 개경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경자가 들어가는 네, 서경이라고 하면서 이 평양은 개경의 북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서경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북자 떼고 그냥 서경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서경을 중시했다. 그리고 이때 네, 태조 왕건의 영토를 또 확장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반거란 정책을 취했다. 여러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바로 고려죠. 그런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발해죠, 발해. 그래서 고려하고 발해는 형제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 발해를 멸망시킨 나쁜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란족이잖아요. 그래서 거란족에 반대하는, 네, 거란족을 배척하는 이들이 세운 나라 이름이 요거든요. 요. 네,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요입니다. 이 요 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보시겠어요? 네, 광종. 네. 자, 광종은 과거에 공원의 노숙자였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오. 네. 암기법.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자,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광종은 지금은 왕이지만 옛날에는 네, 공원에 이렇게 네, 벤치에서 이렇게 자는 노숙자였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종은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이런 식으로 가서요. 네, 태조 왕건 다음에 혜종이 있고 정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종이 왕이 됩니다. 광종은 그래서 뭐 증손자가 아니고요. 태조 그리고 그 다음에 혜종, 정종, 광종은 이렇게 셋은 모두 네,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광종도 태조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종이 바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태조 왕건과 함께 말을 달리면서 태조 왕건과 함께 바로 고려를 건국하고 또 후삼국을 통일한 그런 어떤 쟁쟁한 호족들이 아주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족의 입장에서 광종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네 아버지하고 함께 나라를 세웠어.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저 어린 것이 왕이 됐네. 왕이 왕처럼 안 보였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굉장히 막강했고, 그래서 광종은 처음에 고려가 건국될 당시에는 호족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그리고 후삼국이 완전히 통일된 다음에 호족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어떤 고려 군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매우 번거로운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의 힘을 최대한 빼고 최대한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광종이라는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왕인데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왕의 힘과 호족의 힘은 시소와 같아서 호족의 힘이 약화되면 약화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왕의 힘은 세지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광종의 모든 정책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왕권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이었기 때문에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뭔지 말도 안 해놓고 한참을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과거의 공원의 노숙자였다. 광종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제 실시 전에는 그냥 호족의 아들이 그냥 관직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제를 실시해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이제 관직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그냥 아버지 덕택에, 호족인 아버지 덕택에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식의 범위는, 그 관직의 범위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호족을 견제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복제정, 관복이에요. 관복. 여러분 사극 보시면은 관리들이 다 색깔별로 같은 옷을 입잖아요. 어떤 관리는 빨간색 옷을 쫙 입고 있고 어떤 관리는 또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자단, 비녹,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이라고 하는 4개의 색깔로 관복의 컬러를 정하고 계급별로 이렇게 관복을 입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즉 바로 이러한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관복을 제정함으로써 바로 이 관리의 위계질서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계질서가 강화가 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정점에 있는 왕이 되겠죠. 역시 왕권 강화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종은 칭제권원했어요. 칭제건원. 자기 자신을 황제라 칭하고, 그리고 건원이라는 말은 연호를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는 만큼, 고려는 황제의 국가니까 중국과 별도의 연호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덕이라든지 또는 준풍과 같은 이러한 연호를 광종은 스스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는 뭐냐면요,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노비안건법. 안검은 어떤 뜻이냐면 검사란 뜻이에요. 검사한다. 여러분 지금은 부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 사람이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렇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집에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돈은 얼마고, 또 주식은 얼마큼 가지고 있고, 그런 참 많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얼만큼 부자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여러분 호족은요, 이 호족이 얼만큼 돈이 많고 또 얼만큼 힘이 센지는, 그러니까 호족의 세력은 그 호족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 숫자만 딱 세보면 그 호족의 힘이 바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족은 500명의 노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호족은 1000명의 노비가 있어요. 그러면 1000명 노비를 거느린 호족이 500명 노비를 거느린 호족의 힘의 정확히 2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네, 노비의 숫자가 그 호족의 힘을 네, 그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노비가 중요했고 당시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이 노비를 그 평민을 그 호족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그 평민을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노비로 만든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대, 높은 이자로 네, 바로 그 가난한 평민한테 곡식을 빌려주면서 못 갚았을 경우에는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땅 뺏는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조건을 이렇게 담보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평민이 곡식을 못 갚으면은 그 평민을 노비로 만들면서 땅까지 뺏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노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정식으로 노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노비가 됐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평민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노비검사법, 노비안검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권을 호족이 노비안검법으로 인해서 노비가 한 500명 정도 평민으로 풀려났다라고 하면 그 호족의 힘은 2분의 1로 약화가 된 거죠. 네, 그러므로 이건 역시 호족의 힘을 약화시켜서 바로 네, 왕권을 강화하려는 광종의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호족은 여러분 광종이 이러한 정책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반발하는 호족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반발하는 호족은 어떻게 했다? 숙청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네,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종은 고려 역사에서 가장 네, 잔인한 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호족을 굉장히 많이 죽였기 때문에 왕권 강화하려는 그런 어떤 네, 상황에서 어떻게 봤을 때는 뭐 필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바로 이러한 잔인함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광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광종은 과거의 공원의 노숙자였다. 네, 이렇게 네,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성종을 보시면 네, 시무 28조가 또 성종 때 나왔죠. 성종 때의 대표 네, 신하인 최승로가 성종에게 네, 건의한 보고서가 바로 시무 28조인데 네, 28개를 조목조목 이렇게 네, 정리해서 바로 보고서를 냈다라는 겁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가운데에서 하나의 조목이 유교, 충과 효를 강조하는 이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하자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내내 우리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불교식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당연히 인정하지만 불교를 배척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불교를 당연히 인정하지만 정치만큼은 충과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네, 유교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성종 때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종 때 중앙정치가 정비가 돼요. 중앙정치가 정비된 왕은 당시의 왕은 성종이고요. 그리고 네, 지방행정의 정비가 시작이 된 왕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 거의 이제 정비가 된 왕은 성종 다음 왕인 현종이에요. 중앙정치 정립은 바로 성종이고 지방행정 정립은 현종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정치 이성육부,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인 이성육부제가 이때 성종 때 정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지방행정의 정비가 시작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12목은 지방행정과 관련이 돼요. 이 12목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은 광역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통일신라에는 광역시를 뭐라 그랬었죠? 소경이라 그랬었죠. 구주 오 소경. 네, 그래서 서원경 뭐 이런 많은 소경들을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이 광역시를 목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광역시에 해당하는 목이 몇 개? 12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태조 왕건의 빈민구제 기관인 흑창을 계승해서 의창을 설치한 왕이 바로 성종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현종. 자, 지방행정을 정비한 왕은 현종이 된다라는 거. 자, 지방을
고려의 모든 영토인 이 지방을 네, 어떻게 나누느냐? 경기, 오도, 양계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이걸 설명드린 다음에 지도를 보겠어요. 자, 일단 경기는 무슨 말이냐? 경은 서울 경자죠. 자, 그래서 수도, 네, 수도. 기는 근처란 뜻입니다. 아, 수도 근처? 네, 그게 바로 경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경기가 있고 조선시대에도 경기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경기도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경기는 고려 수도가 개경이니까 개경 근처를 말하는 거고, 조선시대의 경기, 조선시대의 경기도는 수도가 한양이니까 한양 근처가 바로 네, 경기도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경기지방, 수도가 있는 경기지방은 일단 네, 따로 떨어서 떼어내서 독립적인 하나의 기구로 그 지역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오도하고 양계인데요. 이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일반 행정구역. 그리고 양계, 이게 바로 네, 국경선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방 지역에 있어서 양계는 북계하고 양계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 양계는 군사, 네, 군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 경기 오도 양계가 또 잘 지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 어느 왕이라고요? 현종. 자, 그거를 놓치지 마시면서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자, 여러분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취해가지고 네, 고려의 그 영토를 일단 넓혔다 그랬었죠. 네, 보십시오. 자, 일단 고려가 건국할 당시에는 통일신라의 영토를 계승했기 때문에 자, 이게 대동강이고 요게 청천강이죠. 네, 요게 밑에 있는 게 대동강, 위에 있는 게 청천강.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바로 원산만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 때는 처음에 건국했을 때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요 정도가 바로 네, 태조 왕건 때의 영토였는데 북진 정책을 취해서 서경을 중시하면서 영토를 얼만큼 넓혔느냐?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넓혔다라는 겁니다. 청천강은 여기죠. 자, 그리고 이 이렇게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요 아래쪽이 원산이고요. 요 위쪽이 영흥입니다. 그래서 요쪽이 원산만, 그리고 요 위쪽이 네, 영흥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자, 요렇게 네.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은 영토를 이만큼 넓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란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거란 1차 침입 때 바로 서희가 네, 얘기를 잘해가지고 네, 소선영하고 얘기를 잘해서 외교적談판을 해가지고 강동 6주를 얻어내죠. 강 동쪽에 6개의 고을인데 그 강은 압록강입니다. 자, 압록강 여러분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흘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황해로 빠지는, 서해로 빠지는 강이 바로 압록강이잖아요. 압록강 하류. 압록강 동쪽에 6개의 고을. 바로 여기가 바로 강동육주죠. 여기가 강동육주. 그래서 강동육주의 땅을 또 네, 이렇게 네,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점차 이렇게 네, 점차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거란 3차 침입 때 거란 3차 침입을 바로 강감찬 장군이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완전히 격퇴한 다음에 강감찬이 바로 네, 건의를 해서 천리장성을 쌓죠. 천리장성. 네. 천리장성은 자, 대체로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요. 네, 이렇게 압록강 하구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는 도련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원산, 영흥, 도련포. 네, 이렇게 네. 결국 천리장성이 이렇게 되니까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자, 이 북방의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서 일단 위쪽에 북계가 있었습니다. 북계. 네. 북계가 여기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내려가는 이렇게.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외적 방어를 위해서 북계와 동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양계.
양계라고 한다라는, 요거를 양계 합쳐가지고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양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북계건 동계건, 네, 군사기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네, 그 군사기지, 이 군사기지를 뭐라고 하냐면 진. 네, 북계 동계 안에서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했는데 그 군사기지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계의 보호를 받는 이 안쪽이 바로 이제, 네, 경기와 오도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강화도가 있고 강화도 바로 위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있잖아요. 개경, 요게 바로 개경이죠. 강화도 오른쪽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있고요. 네, 조선의 한양이 있고, 아무튼 강화도 오른쪽은 한양, 강화도 바로 위는 개성, 고려시대는 개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경기는 개경 근처 한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의 황해도 지역, 여기는 서해도, 강원도 지역은 교주도, 네, 그리고 경기 충청 지역은 양광도, 그리고 지금의 전라도, 경상도와 거의, 네, 같은, 네, 이런 이렇게 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라고 하는 5개의 도는 양계의 보호를 받는 일반 행정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각각의 양계에는 북계건, 동계건, 네, 병마사를, 네, 사령관이죠. 병마사를 파견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도에는 안찰사, 네, 안찰사를 파견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도도 이렇게 쫙 나누면, 네, 일반적인, 네, 작은 군현이 나오겠죠. 네, 그 군현에는 또 수령을 또, 네, 지방관을 또 파견을 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네, 자, 이게 어느 왕이라고요? 현종,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앙정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성종 때 이성육부제가 완성이 되었다. 이성, 가장 높은 성이 바로, 네, 가장 높은 기관이 이성인데요. 그게 뭐냐면 중서문화성. 책하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네,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상서성, 이렇게 2개가 있고, 네, 이 중서문화성이 이제 최고 권력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에서 이제 정책을 이제 상서성에 넘겨주면, 이 상서성은 그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 그 실천 기관에게, 네, 그 정책을, 네, 인계를 해서 실천하게끔, 네, 행정 실무를 집행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6개의 부가 있습니다. 2호의 병영공이죠. 2호의 앞글자만 따서 2호의 병형공, 네,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2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해서 이 2는 관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인사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누구를 관직에 임명하고 또 누구를 또, 네, 승진시키고 또 누구를 좌천시키고, 네, 누구를 또 유임시키는 그런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업무는 바로 2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부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어떤 기능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호는 집호자입니다. 바로 집집마다 바로 공무를 수취하죠. 그리고 집 안에, 네, 성인 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남자한테 노동력을 증발을 하죠. 그래서 이 호는 바로 수치체제랑 관련된 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 오늘날의 경제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게 호부가 되는 거고, 얘는 국가 의례할 때 예자입니다. 네, 이것이 맨 앞 글자가 되면 이제 두음법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의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예부가 되겠습니다. 뭐 외교사절이 온다거나 또는 과거 시험을 하는 것도, 과거 시험을 주최하는 것도 하나의 국가 의례죠. 네, 그러니까 과거 시험 담당하는 부서도 예부가 되고요. 병부는 당연히 병사니까 군대죠. 형부는 형벌, 네, 형벌. 그리고 공부는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 공사, 네, 공사, 네. 자, 이런 공사와 관련된 거는 공부. 자,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중서문화성, 상서성, 2호의 병영, 공부의, 네, 이런 어떤 6개의 부여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네, 고려의
정시 시스템인 이성육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성종 때 만들어졌다. 다음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또 있었어요. 이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기밀 담당하고 또 왕명 전달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추원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3사. 네, 3사는 고려도 3사가 있고요, 조선도 3사가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선의 3사하고 고려의 3사를 먼저 일단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고려의 3사는 일단 하나의 기구를 그냥 3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의 3사의 경우는 이름은 다 3개가 따로 있는데 그 3개의 기구를 합쳐가지고 3사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고려의 3사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돈 관련 기구였어요. 돈과 관련된 기구. 3사는 재정을 담당을 하는 이 화폐하고 그리고 곡식, 가장 중요한 그 자원, 재정을 담당하는 자원이 되겠죠. 이 화폐와 곡식을 책임지고 출납을 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화폐와 곡식이 바로 국가재정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지출 빠져나가는 경우를 바로 책임지고 담당을 하고요. 출납을 담당하고, 여기에 그냥 여러분 기록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일까지 맡는 한마디로 돈 관련 기구였다.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데요. 자, 조선의 3사는 이름은 같은데 다르다. 일단 3개의 기구다. 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요렇게 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3개. 3개의 기구를 합쳐가지고 3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헌부는 지난 강의 때 본 적 있죠? 바로 관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구 이름이 바로 조선시대는 사헌부였잖아요. 조금 이따 보실 텐데 고려의 관리감찰기구는 이름이 뭐죠? 어사대.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자, 그 다음에 사간원은 뭐 하는 데냐면요, 이 간은 충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충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신하가 왕한테 충고하는, 그 충고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사간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은 왕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자문을 해준 자문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포진되어 있고, 왕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봤을 때 그 전문가가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홍문관은 뭐도 했냐면요, 왕과 신하가 모여가지고 유학을 함께 공부하는 유학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 유학 스터디를 뭐라고 하냐면은 경연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연도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각각 하는 일은 다 달랐지만은 모두 왕한테 충고할 수 있는, 사간원과 같은 그런 왕한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업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청렴결백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청렴결백한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은 3사의 관직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직을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청렴결백한 관직이다라고 해서 청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차피 이건 할 거고, 이렇게 비슷한 거는 이렇게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해주시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 어사대를 보시면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강의 때에도 우리가 어사대를 봤습니다. 관리를 감찰하는, 관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뇌물을 받고 이상하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비리, 부정, 부패 그런 거는 없는지 계속 감시하고 관찰하는, 감시하고 관찰하는 고려의 기구 이름은 어사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대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성육부의 최고 권력기구는 뭐라 그랬었죠?
중서문화성이라 그랬었죠. 중서문화성. 이 중서문화성은 높은 관리와 그리고 그 높은 관리보다는 조금 낮은 관리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높은 관리, 2품 이상의 높은 관리는 뭐라고 했냐면 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품 이하의, 3품 이하의 제신보다 낮은 관리는 낭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어사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인 어사대가 또 여기 옆에 있다면 이 중서문화성에 낭사와 관리를 감찰하는 어사대를 합쳐가지고 대관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중서문화성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낭사와 어사대 관원을 합쳐서 대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개였다. 하나, 둘, 세 개였다. 서경은 평양 그 서경이 아니고요. 한자가 다릅니다. 이거는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어떤 정책에 왕이 누군가를 임명을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서경이고, 간쟁은 아까 간 말씀드렸죠. 왕한테 계속 충고합니다. 왕이 됐다, 그만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물러가면 안 돼요. 계속 논쟁을 왕과 투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봉박은 안 하고 버티는 걸 봉박이라고 합니다. 왕이 뭔가 명령을 했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옳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하면서 계속 버티는 것을, 그 정책을 돌려보내는 것을 봉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대가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 방금 봤네요. 자, 그 다음 고려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려까지를 귀족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을 논의를 하는 이런 귀족회의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병마, 바로 병사와 군마, 기병대의 그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병마사는 군사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를 한 귀족회의고요. 그리고 식목도감은 요 법식, 그리고 목은 목차,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식목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규칙을 논의하는 귀족회의는 식목도감,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귀족회의는 도병마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방행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방금까지는 우리 중앙정치, 중앙정치를 공부를 했고요. 중앙에 어떤 기구가 있어서 국가를 통째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봤고, 자, 이번엔 지방행정. 자, 우리 이미 공부한 거 나왔네요. 12목을 최초로 설치한 왕, 그리고 경기 5도 양계로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정비한 왕. 다 우리 공부했죠? 자, 누굽니까? 성종과 현종.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다음 볼까요? 삼경. 개경이 일단 들어가고요. 이 개경 말고 중요한 서울과도 같은 개경급의 이러한 중요한 도시를 삼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태조 왕건이 매우 중시한 서경이 있고, 그리고 고려가 처음에 후삼국을 통일할 때에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금성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 경주 금성을 개경의 남동쪽에 있는데 뭐 남동경 안 그러고 그냥 동경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경 그러면 개경, 서경, 동경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동경의 중요성은 빠지면서 한양, 지금의 서울, 한양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당시에 한양은 또 뭐라고 불렀느냐? 남경이라고, 개경 남쪽에 있어서 남경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남경이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는 개경, 서경, 남경이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는데 동경 빠지고 동경 자리에 남경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개경, 서경, 남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 부곡, 소호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향과 부곡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소호가 고려시대 때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향, 부곡, 소호는 모두 아주 고려가 그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네, 끝까지 저항을 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통일을 완전히 한 다음에도 계속 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바로 그들이 세금이 무거운 게 싫어서 이사 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사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하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무겁게 일반 군년보다 네, 부과하는 지역. 거기가 바로 향부곡소 이렇게 세 군데 있었는데 향과 부곡은 대체로 농업에 종사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소는 수공업. 그래서 여기 시옷 있잖아요. 시옷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공업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려는 조선만큼 지방 통제가 잘 강화되지 않은 네, 조선보다는 지방 통제가 약한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한 군현이 있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군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방관을 파견한 군현은 지방관을 몇 안 되는 그 지방관을 파견을 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주요한 고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주요한 고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주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현은 지방관이 있어요. 그리고 속현은 지방관이 없어서 그 지방관이 있는 주현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속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방관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현과 속현은 지방관의 유무로 구별을 할 수 있겠고 주현보다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지방관이 없는 이 속현은 바로 그 지역의 향리가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군사조직으로. 네. 중앙군은 2군 6기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2군 6기 이래가지고 2군이 중앙군이고 6기가 지방군이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2군과 6기는 모두 중앙군이라는 거죠. 2군은 뭐 했느냐? 자, 여기 개경이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개경 속에 왕궁이 이렇게 있다. 왕이 여기 이렇게 사는 왕궁이 있고 이 넓은 게 개경입니다. 자, 2군은 뭐 했느냐? 왕궁 지켜요, 왕궁. 왕궁을 지키는 게 바로 2군입니다. 그리고 개경을 통째로 지키면 그거는 6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2군이건 6기건 다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군인 겁니다. 그리고 6기의 병사들, 정예 부대니까요. 국경이 중요해서 이 6기의 병사들이 바로 국경 지역으로 파견 나가서 국경을 지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앙의 명령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비록 지키는 곳이 국경이라 할지라도 그 6기의 군대는 바로 중앙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2군 6기의 상장군, 대장군들, 즉 사령관들이 모여서 사령관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중방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방군은 주진군은 양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북계와 동계에 이 양계에 군사 기지 이름이 뭐였죠? 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에 있다라고 해서 주진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양계 아래 양계의 보호를 받는 오도에 일반 군현에 있는 군대는 주현군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군사조직 받고, 자, 이번에는 자, 관리등용제도 보겠습니다. 과거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거죠. 어느 왕 때요? 그렇죠. 네, 바로 광정 때. 네, 쌍기, 후주의 그 사신으로 왔었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제 말고 음서제라고 하는 관리등용 제도도 있었는데 이 음서제는 시험 안 봅니다. 무시험 관리등용 제도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여러분, 고려 사회는 무슨 사회? 귀족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가문이 귀족 가문이면 시험 안 보고 그냥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시험 관리 등용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음서제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에서는 귀족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과거제보다는 음서제가
훨씬 더 관리 등용의 제도로서는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서제로 이렇게 관직에 오른 귀족 가문의 인물은 자기가 승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상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과거제로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관직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출신 가문이 귀족 가문만 못하면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고려 시대까지는 귀족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어가 바뀝니다. 음서제가 존재하긴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무조건 내가 시험 봐서 합격해야 내가 진정으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게 돼서요. 음서제로 음서제의 폭도 굉장히 줄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줄고 음서제로 합격을 해서 음서제로 관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다르게 능력이 보다도 중시가 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과거제가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과거제가 관리 등용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그 사실 하나를 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의 고려의 통치 체제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네요. 자, 이번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마구마구 쏟아진 그러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